1979년 겨울 소련 탱크가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어가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스크바는 질서를 세운다고 말했지만 결국 10년 후 철수하며 제국의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역사는 종종 총성이 아니라 돈줄에서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장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5 연말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합니다. 겉으로는 TTP 소탕 작전, 테러와의 전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대담한 예측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은 국경을 둘러싼 분쟁이 아니라 80조 원 규모의 자본을 지키기 위한 생존 퍼포먼스입니다. 아마 이렇게 반박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 2025년에만 테러 사망자가 1200명을 넘었는데 군사 대응은 당연한 것 아닌가? 맞습니다. 직접적 명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항상 표면적 이유와 진짜 동기가 다릅니다. 총알은 안보를 향해 날아가지만 결정은 자본을 향해 내려집니다. 살때 여기서 당신이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파키스탄이 진짜로 두려워한 것은 탈레반입니까? 아니면 중국입니까? 이야기를 1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5년 파키스탄의 외환 보유액은 약 12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인구 2억 명이 넘는 국가가 석유와 식량을 수입하면 몇 달 버티기도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전력은 하루 8시간에서 16시간씩 끊겼고 도로는 파손됐으며 산업 기반은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경제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엔진은 돌아가는데 연료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중국이 등장합니다. 시진핑은 2015년 4월 파키스탄에 46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당시 파키스탄지 DP가 약 2,700억 달러였으니 GDP의 17%에 해당하는 자금입니다. 당신의 연봉의 17%를 누군가 한 번에 투자해주겠다고 한다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바로 CPEC,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입니다. 도로, 철도, 예발전소, 항만, 송유관을 한 번에 깔겠다는 초대형 인프라 계획. 겉으로는 파키스탄 발전 지원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중국 서부 신장에서 인도양 과다르항까지 연결하는 전략 통로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원조가 아니라 통로 건설입니다. 중국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답은 에너지입니다. 중국 석유 수입의 약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합니다. 가장 좁은 곳은 2.8km, 미국 해군이 통제하는 해상 초크포인트입니다. 전쟁이 나면 이 통로는 즉시 봉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말라카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회로를 만듭니다. 중동 석유를 과다르에서 받아 육로로 중국 서부까지 운송하는 루트. CPEC는 도로가 아니라 에너지 생명선입니다. 마치 심장이 막힐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동맥을 미리 깔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파키스탄은 돈이 필요했고 중국은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해둘은 이해관계로 묶였습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협력인지 종속인지입니다. 초기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발전소 14개 프로젝트, 과다르항 확장, 고속도로 정비, 정전 시간이 줄고 물류가 살아났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017년 6%를 넘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돈은 투자였습니까? 아니면 대출이었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전쟁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460억 달러. 숫자만 보면 축복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투자 이퀴티와 대출 데빗담은 전혀 다른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PEC. 자금의 상당 부분은 무상 원조가 아니라 대출이었습니다. 정부 간 차관은 연 1.6%부터 2%까지 수준이었지만 민간 에너지 프로젝트는 5% 안팎, 일부 상업 대출은 7%를 넘었습니다. 상환 기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정부 차관은 20년에서 25년, 상업대출은 평균 13년. 겉으로는 장기개발 프로젝트지만 현금 흐름 구조는 단기 압박에 가깝습니다. 이걸 개인 재무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연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20년짜리 주택담보대출과 10년짜리 고금리 신용대출을 동시에 떠안는 것과 같습니다. 집은 생겼지만 매달 이자 고지서가 숨통을 조입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인프라는 세워졌지만 달러로 갚아야 할 원리금이 매년 수십억 달러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LA 건설은 중국 기업이 맡고 노동자도 중국인, 자재도 중국산 사용. 자금이 파키스탄에 들어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1억 달러가 유입되지만 실질적인 국내 파급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마치 누군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내 가게에서만 소비하라고 조건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구조적 종속이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다르항입니다. 중국 기업이 40년 운영권을 확보했고 수익의 91%를 가져가고 파키스탄은 9%만 받는 조건입니다. 항만은 국가 주권의 상징적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운영 수익, 전략적 통제권이 사실상 외부로 넘어간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부채 함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채 함정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하는 구조적 순환을 의미합니다. 스리랑카가 한반도 타항을 99년간 넘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2025년 기준 파키스탄의 외채는 약 1,300억 달러. 그중 중국에 대한 부채는 약 290억 달러로 전체의 22% 수준입니다. 중국은 단일 최대 채권국입니다. IMF에도 2023년 30억 달러, 2024년 70억 달러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채권자가 화를 내면 채무국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부터 파키스탄은 외교적 자율성이 줄어듭니다. 투자 중단은 곧 성장 둔화로 직결되고 성장 둔화는 실업 증가와 정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경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권의 생존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안보 리스크입니다. PEC의 핵심 프로젝트는 에너지와 교통 인프라입니다. 발전소 14개 중 70% 이상이 석탄 화력이며 일부는 수입 석탄에 의존합니다. 에너지 자립이라는 표면적 목표와 달리 외부 공급망에 대한 의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프라가 늘어날수록 보호해야 할 대상도 늘어납니다. 이건 서버를 늘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서버가 많아질수록 해킹 표적도 많아집니다. 중국 인력 약 3만 명이 파키스탄 전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은 곧 공격 가능한 상징적 타깃이 늘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격이 시작됩니다. TTP와 BL 같은 무장단체들은 계산합니다. 파키스탄 경제의 생명선은 중국 자본. 그렇다면 중국인을 공격하면 무엇이 무너질까요? 군이 아니라 투자 심리입니다. 이건 총이 아니라 신용 등급을 겨냥한 전쟁입니다. 이 순간부터 CPEC는 단순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켜야 할 전략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전략 자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무엇까지 감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곧 폭격의 전조입니다. 중국이 왜 파키스탄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했는지 이해하려면 당신은 바다를 봐야 합니다. 지도 위에 가느다란 해협 하나, 말라카 해협. 가장 좁은 곳은 2.8km. 하지만 그 좁은 물길을 통해 전 세계 물동량의 25% 이상이 지나가고 중국 석유 수입의 약 80%가 통과합니다. 이건 단순한 항로가 아닙니다. 중국 경제의 산소 호흡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회사가 매출의 80%를 한 고객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 고객의 계좌를 경쟁자가 통제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중국이 보는 말라카 해협의 구조입니다. 미국 해군이 사실상 통제하는 해상 초크포인트. 전면전이 벌어지면 봉쇄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카 딜레마입니다.
중국은 이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육상 우회로를 설계합니다. 중동에서 출발한 원유가 과다르항에 도착하고 거기서 파이프라인과 철도를 통해 신장 지역으로 이동하는 루트. 해상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적 보험입니다. 이 보험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험은 당장 수익을 내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CPEC는 중국에게 인프라 보험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CPEC는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1대1로 BRA의 핵심 축입니다. BRI는 140개국 이상이 참여한 글로벌 인프라 네트워크입니다. 항만, 철도, 발전소, 통신망을 연결해 공급망을 재편하는 구조. 단순히 도로를 까는 것이 아니라 교역의 흐름을 재설계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그 남쪽 출구입니다. 초기 성과는 분명했습니다. 2015년 16시간씩 이어지던 정전은 눈에 띄게 줄었고 발전 설비 용량은 수천 메가와트 늘어났습니다. 2017년 경제 성장률은 6%를 넘겼습니다. 과다르항은 어촌에서 심해항과 신공항을 갖춘 전략 거점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묻어야 합니다. 이 인프라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파키스탄의 산업 경쟁력이 동시에 강화됐습니까? 아니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강화됐습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발전소 14개 중 상당수가 석탄 기반입니다. 석탄은 안정적이지만 탄소 비용과 수입 의존이 뒤따릅니다. 일부는 인도네시아 등에서 석탄을 들여옵니다. 에너지 자립을 표방하지만 공급망 리스크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외부 서버에 의존하는 클라우드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트래픽은 늘었지만 통제권은 제한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메시지입니다. 중국은 육상 회랑을 통해 인도양에 직접 닿습니다. 인도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균형추를 확보합니다. 인프라는 곧 군사 외교적 레버리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파키스탄은 단순한 수혜국이 아니라 전략 거점이 됩니다. 전략 거점은 항상 갈등의 중심에 놓입니다. 그리고 갈등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TTP와 BL은 중국인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2021년 다수댐 프로젝트 버스, 폭탄 테러로 중국인 9명을 포함해 13명이 사망했습니다. 2022년 카라치 대학 자살 폭탄 테러, 2024년 또다시 중국 엔지니어들이 희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중국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중국 자본은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자금은 이동합니다. 3만 명이 넘는 중국 인력이 잠재적 표적이 되는 순간 CPEC는 단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보안 리스크 자산으로 재분류됩니다. 이것이 파키스탄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경제의 심장에 연결된 자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국가는 안보 전략을 수정합니다. 외교적 균형보다 채권자의 신뢰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폭격은 선택지가 됩니다. 당신이 국가의 재무제표를 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산은 늘어났습니다. 발전소, 항만, 고속도로, 철도. 겉으로 보면 성장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부채 항목이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면 그 국가는 실제로 강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지점에서 CPEC의 구조적 본질이 드러납니다. 파키스탄은 인프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년 달러로 상환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떠안았습니다. 2025년 기준 외채는 약 1,300억 달러, 그중 중국에 대한 부채가 약 290억 달러. 단일 최대 채권국입니다. IMF 구제금융까지 겹치면서 국가 재정은 롤오버 경제로 진입합니다. 새 돈으로 옛 빚을 막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개인 재정에 대입해 보십시오. 매달 카드값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쓰는 상황. 당장은 연체를 피하지만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부채의 진짜 무게는 숫자가 아니라 조건에서 나옵니다. 과다르항 40년 운영권.
희수익 파해분 91%대 9%. 발전소 상당수는 중국 기업이 소유 운영하며 전력 구매 계약 PPA를 통해 파키스탄 정부가 최소 수익을 보장합니다.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아도 용량 요금 캐패시티 페이먼트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마치 사용하지 않는 헬스장 회원권을 20년 동안 자동이체로 내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가 남아돌아도 비용은 발생합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전력 요금 상승, 재정 압박, 산업 경쟁력 둔화. 인프라는 늘었지만 비용 구조는 경직됩니다. 이것이 부채 함정의 기술적 메커니즘입니다. 단순히 빚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책 유연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보 리스크가 재무 리스크로 연결됩니다. 2024년 이후 테러 공격이 급증합니다. 공격 횟수 약 700건, 전년 대비 34% 증가. 2025 연 테러 사망자 1200명 이상. 중국인을 겨냥한 공격이 반복됩니다. 투자자는 숫자를 봅니다. 사망자 통계는 곧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번역됩니다. 이 순간 중국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자본과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행동으로 답합니다. PEC 2단계 핵심이었던 ML1 철도 프로젝트 약 68억 달러 규모 1870km를 연결하는 대형 사업 10년 가까이 협상 끝에 중국은 자금 지원을 보류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환 능력과 보안 리스크. 이건 경고입니다. FDI에서 중국 비중이 약 50%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중국이 속도를 늦추면 파키스탄 경제는 즉각 반응합니다. 2022 연 6% 이상이던 성장률은 2023 연 마이너스 0.2%까지 급락. 홍수와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줬지만 투자 둔화는 명확한 변수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권력의 방향을 읽어야 합니다. 군사력보다 강한 것은 자본 흐름입니다. 채권국은 직접 통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프라 권력입니다. 도로를 깔아주면 길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중국 국민의 안전 보장이 투자 유지의 필수 조건이라고.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보안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본이 떠난다. 그리고 자본이 떠나는 순간 디폴트 가능성은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당신은 냉정해져야 합니다. 파키스탄이 선택한 폭격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안보 위협은 명분이지만 재정 압박은 동기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채권자의 신뢰를 잃는 것과 국경을 넘어 군사적 긴장을 감수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치명적일까요? 국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남아시아의 국경선을 넘어 자본과 주권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대는 국경이 아니라 내부로 이동합니다. 당신은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가 이 게임의 약한 고리를 먼저 발견했는가? 답은 TTP, 파키스탄 탈레반과 BL, 발루치스탄 해방군 입니다. TTP는 파키스탄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율법 국가를 세우려는 무장단체입니다. BL은 발루치스탄의 분리 독립을 목표로 하는 민족주의 반군입니다. 이념은 다르지만 전략은 같았습니다. 중국을 공격하라. 왜 중국입니까? 파키스탄 경제의 성장 엔진이 중국 자본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의 심장을 직접 때릴 수 없다면 산소 공급선을 끊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중국인은 단순 외국인이 아니라 CPEC의 상징이자 실행 주체입니다. 2021년 7월 다수된 프로젝트 버스 폭탄 테러. 중국인 9명을 포함해 13명 사망. 2022년 4월 카라치 대학 공자학원 자살 폭탄 테러. 중국인 교사 3명 사망. 2024년 3월 또다시 중국 엔지니어 5명 사망. 이건 우발적 폭력이 아닙니다. 경제 사보타주입니다. 경제 사보타주는 적국의 인프라와 투자 심리를 붕괴시키는 전략입니다. 총탄은 사람을 향하지만 목적은 자본입니다.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위험 프리미엄이 오르면 자본 비용이 상승하고 프로젝트는 멈춥니다. 이걸 기업 경영에 비유해 보십시오. 핵심 공장에 반복적으로 방화 사건이 발생한다면 보험료는 폭등하고 신규 투자는 중단됩니다. 결국 공장은 이전됩니다. 실제로 그 조짐이 나타납니다. 2024년 3월 공격 이후 다수댐과 디아모 바샤댐에서 중국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중단합니다. 일부 프로젝트에서 수백 명이 철수하거나 보안 강화 비용이 급증합니다. 공사 지연은 곧 비용 증가입니다. 비용 증가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중국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전략적 후원자입니다. 만약 중국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철수한다고 판단한다면 파키스탄 경제는 단순 경기 둔화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로 진입합니다. FDI의 절반이 한 국가에 의존하는 구조는 분산이 아닌 집중입니다. 집중은 효율을 높이지만 동시에 취약성을 키웁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TTP가 노린 것은 파키스탄군이 아닙니다. 중국의 인내심입니다. 중국 정부의 외교적 어조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파키스탄 내 중국 국민과 기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외교적 표현이지만 실질적 의미는 명확합니다. 보호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겠다. 이 순간부터 테러는 단순 국내 치안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신용 문제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TTP는 공격 후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갑니다. 국경을 넘으면 추격은 외교 문제로 번집니다. 주권 침해 논란, 군사 충돌 가능성.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중국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당신은 구조를 다시 봐야 합니다. 이 전쟁은 국경선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신뢰선 위에서 벌어집니다. 국가의 통화 가치는 군사력보다 신뢰에 의해 유지됩니다. 투자자는 총보다 숫자를 봅니다. 그리고 숫자는 냉정합니다. 테러 건수 700건, 사망자 1200명 이상. 공격이 반복될수록 파키스탄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채권자의 신뢰를 지킬 것인가, 국경을 존중할 것인가. 그리고 당신이 이미 알고 있듯 그 선택은 폭격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당신은 더 불편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아프간 탈레반은 왜 TTP를 넘기지 않았는가? 겉으로 보면 배신처럼 보입니다. 파키스탄은 수십 년간 탈레반을 지원했습니다. 1980년대 소련 아프간 전쟁 시절부터 2001년 이후 미국의 아프간 전쟁 기간까지 표면적으로는 미국 편에 서 있었지만 이면에서는 탈레반에게 은신처와 정보,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 합참의장 마이크 멀러는 미 상원에서 하카니 네트워크는 파키스탄 정보기관의 사실상 팔이라고 공개 증언했습니다. 이건 단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계산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최대 위협은 인도입니다. 동쪽의 인도, 서쪽의 아프간. 만약 아프가니스탄의 친인도 정권이 들어서면 전략적으로 양면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세력이 카불을 장악하길 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2021년 탈레반의 재집권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아이러니를 좋아합니다. 2021년 이후 아프간은 TTP의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파키스탄군이 공격하면 국경을 넘어 도피합니다. 듀랜드 라인, 1893년 영국이 그은 인위적 국경. 탈레반은 이 국경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슈툰 민족은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이건 단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문제입니다. 아프간 탈레반 입장에서 TTP는 이슬람 형제이자 같은 민족입니다. 그들을 넘기는 것은 내부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 정권 역시 국제적 승인과 내부 결속이라는 복합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의 부메랑이 등장합니다. 과거 미국이 파키스탄에 탈레반을 단속하라고 요구했을 때 파키스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프간 내부 문제다. 2020년대 중반 역할이 바뀝니다. 파키스탄이 TTP를 넘겨라. 고 요구하자 아프간 탈레반은 답합니다. 그건 당신들 국내 문제다.
이건 지정학적 카르마입니다. 예, 여러 차례 협상이 시도됩니다. 2022 연 한 달간 휴전이 성립되지만 연장되지 못합니다. 2025년 10월 도하 합의, 11월 이스탄불 후속 협상도 결렬됩니다. 외교는 시간을 벌어주지만 구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공격은 계속됩니다. 여기서 당신은 냉정해져야 합니다. 아프간 탈레반에게 중국 자본은 생존의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게는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전략을 갈라놓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국경을 넘어 타격하는 것은 고위험 전략입니다. 주권 침해, 전면 충돌 가능성, 난민 증가, 국제적 비난. 그러나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 투자 철수는 즉각적인 성장 정지와 디폴트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건 마치 회사가 핵심 고객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협력사를 압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관계가 틀어질 수 있지만 매출 50%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 파키스탄은 계산을 마칩니다. 1번 선택지, 협상 지속, 1. 테러 지속, 중국 불만 증폭. 2번 선택지, 군사행동, 외교적 긴장, 그러나 행동했다는 메시지 전달.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정치인에게 5년 후의 안보 리스크보다 내년 선거와 당장의 경제가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에만 1000명 이상이 테러로 사망했습니다. 공격은 전년 대비 34% 증가. 시간은 파키스탄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은 더 이상 절대선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폭격은 외교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 신뢰를 지키기 위한 신호로 재정의됩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감정의 전쟁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전쟁입니다. 2025년 10월 파키스탄 공군 전투기가 국경을 넘습니다. 카불, 코스트, 잘랄라바드, 파티카. 코드명은 카이버 스톰. 표면적으로는 TTP 지도부 제거 작전. 실제로 고위 간부 최소 2명이 사살됩니다. 그러나 최고 지도부 제거에는 실패합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제한적 성과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군사적 효율성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작전의 1차 청중은 TTP가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아프간 측은 민간인 피해를 주장합니다. 유엔은 10월부터 12월 사이 최소 70명 사망, 400명 이상 부상 집계를 발표합니다. 며칠 뒤 국경 초소에서 교전이 발생하고 양측 수십 명이 사상합니다. 긴장은 급속히 고조됩니다. 이건 전면전 직전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 외교 채널이 움직입니다. 카타르 중재로 임시 휴전. 그리고 2026년 1월 중국 파키스탄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CPEC 2.0 프레임워크가 공식화됩니다. 산업, 농업, 광업 중심의 재구성. 중국은 파키스탄의 대테러 노력을 공개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연결고리를 봐야 합니다. 폭격 화살표, 군사적 메시지 화살표, 외교적 재정렬 화살표, 투자 프레임 유지. 이건 무력 사용을 통한 자본 안정화 시도입니다. 물론 CPEC 2.0 논의는 공습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습니다. 직접적 보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신호입니다. 파키스탄은 우리는 행동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국제 자본시장에서 이미지는 숫자만큼 중요합니다. 이걸 금융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신용 등급이 하락 위기에 놓였을 때 기업은 구조조정 발표나 자산 매각 등 강한 조치를 취합니다. 실제 효과보다 시장에 주는 인상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공습은 일종의 지정학적 구조조정 발표였습니다. 그러나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프간 탈레반은 방역합니다. 국방장관은 공개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국경 긴장은 상시화됩니다. 여기서 당신은 더 넓은 층위를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남아시아 지역 갈등을 넘어 인프라 의존 국가의 전략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특정 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안보 정책까지 그 자본의 요구에 맞춰 재조정됩니다. 이건 19세기 식민주의와는 다릅니다.
군함이 아니라 대출 계약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영토 점령이 아니라 운영권과 수익 배분 구조가 통제 수단이 됩니다.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주권은 국경선으로 정의됩니까? 아니면 자본 흐름으로 정의됩니까? 파키스탄 사례는 후제에 가깝습니다. FDI의 50%가 한 국가에 집중된 구조, 외채의 22%가 단일 채권국, 핵심 인프라 운영권 장기 이전. 이 조건이 결합되면 외교적 선택지는 축소됩니다. 폭격은 주권 행사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종속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런 구조가 여러 국가에서 반복된다면 AI 21세기 권력은 어디에서 형성될까요? 군사 동맹입니까? 아니면 인프라 네트워크입니까? 이제 당신은 이 사건을 하나의 지역 분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자본과 안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 실험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늦춰보십시오. 처음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왜 파키스탄은 자신이 키워낸 아프간 탈레반을 폭격했는가? 겉으로는 테러 대응입니다. 실제로 2025년에만 1200명 이상이 사망했고 공격은 700건을 넘었습니다. 국가는 시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까지 따라왔다면 더 깊은 층위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460억 달러에서 시작해 620억 달러까지 확대된 인프라 계약, 1,300억 달러 외채, 그중 290억 달러의 중국 부채, FDI의 약 50%를 차지하는 단일 투자국,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본은 떠난다는 냉혹한 시장 원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신용 방어입니다. 21세기의 권력은 탱크 숫자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항만 운영권, 전력 구매 계약, 철도 금융 구조, 파이프라인 경로, 아예 이런 보이지 않는 계약들이 국가의 선택 범위를 정의합니다. 한때 제국은 군대를 보내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지금은 자본을 보내 인프라를 장악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총은 저항을 부릅니다. 그러나 인프라는 의존을 만듭니다. 의존은 서서히 선택지를 줄입니다. 선택지가 줄어들면 결단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파키스탄의 공습은 안보 위기 대응이면서 동시에 자본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행동은 또 다른 안보 불안을 키웁니다. 국경 긴장은 장기화되고 보복 위험은 상존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자본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더 시급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더 넓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이 구조는 파키스탄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글로벌 사우스 곳곳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까? BRI에 참여한 140개국 이상, 인프라 투자 확대, 동시에 부채 비율 상승. 각국은 성장과 종속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 정책 우선순위는 국경 안정보다 자본 안정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지정학의 재편입니다. 군사 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당신의 인프라를 소유하고 누가 당신의 부채를 보유하며 누가 당신의 성장률을 좌우하는가입니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이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당신이 정책 결정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흐르는 방향이 곧 권력이 이동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은 선택했습니다. 국경의 마찰을 감수하고 자본의 신뢰를 지키는 쪽으로.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돈이 외교를 재정의하고 부채가 안보 전략을 조정하며 인프라가 주권의 범위를 다시 그리는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전환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군사적 충돌의 뉴스 헤드라인에 머무르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면에서 재편되는 자본의 흐름을 읽겠습니까? The once who, recognize, the current, before it becomes, airwave, A, the ones who, shape, the future.